컨택트라는 영화의 원작이죠. 언젠가 옛날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고 싶어져서 들고 왔습니다. 차례로는 바빌론의 탑 2회 0으로 나누면 네 인생의 이야기 72글자 인류과학의 진화 지옥은 신의 부재 외무지성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 총 1, 2, 3, 4, 5, 6, 7, 8 8개 챕터로 이루어진 단편소설 모음집이고요. 바빌론의 탑을 시작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탑을 시나르의 평원에 눕히고 한쪽 끄트머리에서 다른 끄트머리까지 걸어간다면 좋게 이틀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탑은 고추 서 있기 때문에 밑동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짐이 없더라도 1달 반이나 걸린다. 게다가 빈손으로 탑에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벽돌을 실은 순수레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밖에는 움직이지 못한다. 한 개의 벽돌이 수레에 실린 후 탑의 일부를 형성하기 위해 수레에서 꺼내어질 때까지 넉 달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힐라움은 엘람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왔기 때문에 바빌론이 엘람의 구리를 사가는 도시라는 사실밖에는 알지 못했다. 동계는 배에 실려 남쪽 바다를 향해 흐르는 카룬강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으로 운반됐다. 그러나 힐라룸과 다른 광부들은 짐을 잔뜩 실은 당나귀들을 끄는 대상과 함께 육로로 여행했다. 흙먼지가 날리는 산길을 따라 고원에서 내려온 일행은 평원을 가로질렀고 운하와 제방으로 구획지은 푸르른 경작지에 도달했다. 광부들 중에서 탑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탑은 몇 리그나 떨어진 곳에서도 눈에 들어왔다. 아마실만큼이나 가느다란 선 하나가 공중에서 반짝이며 바빌론 그 자체를 이루는 점토 거죽에서 우뚝 위로 솟아 있었다. 목적지에 다가가면서 이 거죽은 도시의 거대한 성벽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탑에 못 박혀 있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내리고 강 어귀의 평야를 바라보자 탑이 도시 바깥에 남긴 흔적이 보였다. 벽돌 재료인 진흙을 얻으려고 강가를 파헤친 탓에 유프라테스 강조차도 넓고 푹 꺼진 바닥을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 남쪽에는 수많은 벽돌 가마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연기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일행이 도시의 성문으로 접근하면서 탑은 힐라룸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그 어떤 물체보다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탑의 두께는 신전 건물만큼이나 두꺼웠지만 너무나 높은 곳까지 솟아있는 탓에 끄트머리로 갈수록 바늘끝만 해지다가 결국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일행 모두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부신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뜬 채로 걷고 있었다. 친구인 난니가 경외심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힐라룸을 쿡쿡 찔렀다. 저기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꼭대기까지? 파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뭔가 부자연스러운 기분이 들어. 광부들은 서쪽 성벽에 난 중앙 선문에 도달했다. 다른 대상이 막 떠다니고 있는 참이었다. 일행이 성벽이 떨어뜨리는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좁은 응달 안을 가득 메웠을 때 광부들의 우두머리인 벨리가 성문 위에 서 있는 문지기들을 향해 소리쳤다. 우린 엘람의 땅에서 부름을 받은 광부들이오. 그러자 문지기들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물었다. 하늘의 천장을 파들어갈 그 광부들인가? 그렇소. 도시 전체가 축제로 들떠 있었다. 축제는 마지막 벽돌을 실은 손수레가 출발한 8해 전에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틀 동안 더 계속될 예정이었다.
도시 사람들은 밤낮으로 축하하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다. 벽돌을 만드는 직공들 사이에는 수레꾼들도 있었다. 수레를 끌며 탑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다리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단련된 사내들이었다. 아침이 되면 수레꾼들은 조를 짜서 탑을 올랐다. 나흘을 그렇게 올라간 다음 대기하고 있던 다른 조에 짐을 넘기고 닷새째 되는 날 빈 수레를 끌고 되돌아오는 시기였다. 이런 수레꾼의 무리는 탑의 정상까지 사슬처럼 이어져 있었지만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래층을 맡은 사람들 뿐이었다. 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탑 전체의 인구가 연회를 벌이기에 충분한 양의 술과 고기가 올려 보내졌다. 저녁이 되자 힐라룸과 다른 엘라민 광부들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기다란 탁자를 앞에 두고 점토로 만든 민걸상에 앉았다. 도시 광장에는 그런 탁자가 수없이 놓여 있었다. 광부들은 수레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탑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난니가 운을 뗐다. 꼭 탑 꼭대기에 살면서 벽돌을 쌓는 벽돌공등이 실수로 벽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벽돌 하나를 꼭대기까지 가져오려면 넉 달이 걸리기 때문이라나. 하지만 직공 하나가 탑에서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군. 그게 정말이야? 수레꾼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루가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마, 그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해. 벽돌을 실은 손수레는 끊임없이 탑 위로 올라가고 있고 탑 꼭대기에는 매일 몇천 개나 되는 벽돌이 존재해. 벽돌 한 개쯤 잃는 건 아무 일도 아냐. 이러면서 루카툼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기는 해. 흑손이지. 흑손이라니? 왜? 벽돌공이 흑손을 떨어뜨린다면 새 흑손이 도착할 때까지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몇 달이나 밥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빚을 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흑손을 잃어버리면 그게 상심하는 거지. 하지만 흑손 대신 사람이 탑에서 떨어진다면 여분의 흑손이 하나 생기니까 모두 속으로는 크게 안도할걸? 누군가가 흑손을 떨어뜨리더라도 빚을 지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힐라룸은 등골이 오싹했고 광부들이 곡괭이를 몇 개나 가지고 왔는지 속으로 황급히 세어보려다가 퍼뜩 깨달았다. 그럴 리 없어. 여분의 흑순을 가져가는 게 뭐 그리 힘들단 말인가. 그 많은 벽돌을 탑 정상까지 운반하는 판인데 기껏 흑손 몇 개의 무게가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어. 또 직공을 하나 잃는다면 작업 일정이 심각하게 지체될 것이 뻔하잖아. 탑 꼭대기에서 그 친구를 대체할 솜씨 좋은 벽돌 직공이 한 명 더 대기하고 있지 않은 한 말이야. 그게 아니라면 결국 지상에서 새로운 직공이 올라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거야. 술에 끄는 인부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이 친구는 안 속는군. 루가툼은 재미있다는 듯이 말하고는 힐라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네들은 축제가 끝나면 올라가기 시작할 작정인가? 힐라룸은 한 사발에 담긴 맥주를 들이켰다. 응, 서쪽 나라에서 온 광부들과 합류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 자넨 만나본 적이 있나? 응, 이집트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왔다는데 자네들처럼 광석을 채굴하진 않아. 돌을 채서 간다는군. 우리도 엘람에서 돌을 캐는데. 구운 돼지고기를 입에 한가득 넣고 우물거리던 난니가 말했다. 그들은 방법은 달라. 화강암을 자른다는 거군. 화강암? 엘람에서는 석회암이나 설화석은 캤지만 화강암은 아니었다. 그게 정말이야? 이집트에 갔다 온 상인들 말로는 거기서 거대한 석회암이나 화강암 덩어미로 만든 지구라트와 신전을 보았다고 했어. 화강암을 쪼아서 엄청나게 큰 석상을 만들기도 한다는군. 하지만 화강암은 정말 다루기 힘든 돌인데. 루가툼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겠지. 왕궁의 건축가들은 일단 하늘의 천장에 닿으면 그런 석공들이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힐라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해질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만나 봤나? 아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하지만 며칠 안에 올 거야. 축제가 끝나기 전에 맞춰오는 건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럴 경우엔 자네들 엘라민끼리만 출발해야 하겠지. 하지만 자네들도 우리와 함께 가는 거지? 응. 하지만 처음 나흘 동안만이야. 우린 다시 여기로 되돌아와야 하고, 운이 좋은 자네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지. 왜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나? 난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예전에는 더 높은 층들을 맡은 친구들과 함께 수레를 끌면서 열 이틀 걸리는 곳까지 올라가 봤지만 내가 가본 가장 높은 곳은 거기야. 자네들은 훨씬 더 높은 곳까지 가게 되겠지. 루가툼은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난 자네들이 부러워. 하늘의 천장을 만질 수 있을 테니까. 하늘의 천장을 만진다. 곡괭이로 그것을 깨연다. 그런 생각을 하니 힐라룸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는 운을 뗐다. 맞아. 난니가 맞장구 쳤다. 우리 일 끝나면 모든 사람이 하늘의 천장을 만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다음날 아침 힐라룸은 탑을 보러 갔다. 그는 탑을 둘러싼 광대한 안뜰에 서 있었다. 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신전은 따로 보았으면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 틀림없는 장엄한 건물이었지만 탑 옆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힐라룸은 탑이 내포한 놀랄만한 육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탑은 지구라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탑 내부까지 모두 불에 구워 단단해진 벽돌로 지어졌다. 지구라트의 경우는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이 쓰는 것이 고작이고 구운 벽돌은 외장에 쓰일 뿐이다. 벽돌 사이를 메우는 모르타르토는 역청이 쓰이며 이 역청에 굴에 구운 벽돌 속으로 스며들면서 벽돌 못지않은 단단한 결합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탑의 기부는 지구라트의 아래 두 단을 닮았다. 너비 200큐빗, 높이 40큐빗에 달하는 거대한 정사각형의 기단이었고 남쪽 측면에는 3열의 층계가 나 있었다. 첫 번째 기단 위로는 그보다는 좀 작은 두 번째 단이 쌓여 있었고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이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탑 본체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이 두 번째 단이었다. 한 변이 60큐빗인 정사각형의 탑은 마치 하늘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측면에 각인된 완만한 경사로는 채찍 손잡이에 감아놓은 가죽끈처럼 탑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아니다. 다시 자세히 바라보니 처음에는 하나라고 생각했던 경사로가 실은 서로 얽혀있는 두 줄의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각 경사로의 바깥 가장자리에는 햇볕을 가려 그늘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두껍지는 않지만 폭이 넓은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다. 고개를 들고 탑 위쪽을 훑어보니 경사로, 벽돌벽, 경사로, 벽돌벽 하는 식으로 번갈아가며 바뀌는 띠가 보였지만 일정한 높이 위로 가면 더 이상 구분이 안 됐다. 그러나 탑은 계속 위를 향해 올라갔고 급기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까마득한 곳까지 이어졌다. 힐라룸은 눈을 깜빡이다가 가늘게 떴고 현기증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선 다음 몸을 부르르 떨고는 고개를 돌렸다. 어렸을 때 들은 대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인간은 또다시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땅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야기는 이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세계의 가장자리까지 항해해 물 아지랑이를 뚫고 쏟아져 내리는 대해가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는 10년의 검은 물과 합쳐지는 광경을 보았는지를 언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대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작다고 느끼고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것들, 야훼의 모든 피조물을 보고 싶어 하게 되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에 물이 담긴 저수지 위에 있는 야훼의 주거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연유로 몇 세기 전 이 탑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하늘에 닿는 이 기둥은 인간이 야훼의 위협을 보기 위해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자 야훼가 인간의 위협을 보기 위해 내려오기 위한 계단이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힐라룸을 고무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그러나 기꺼이 일하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들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야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인들이 광부를 모집하기 위해 엘람으로 왔을 때 힐라룸은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 탑의 밑동까지 와서 서 있는 지금 그의 오감은 반란을 일으키며 그 어떤 물체도 이토록 높게 솟을 수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탑을 올려다보면 자신이 대지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저런 곳에 올라가도 되는 것일까? 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